폭설송 남자친구의 시골 본가 방문. 그가 결혼 지참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우리 집에는 8억짜리 차와 아파트 한 채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그는 저를 고속도로에 버렸고 저는 분노했습니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를 무릎 꿇고 빌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강은 올해 25세로 서울의 한 광고 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민준과는 2년째 교제 중인데 그는 제 직장 동료였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인상에 말솜씨도 좋아서 저를 따라다닐 때 많은 공을 들였고 저도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올해 설날 민주는 저를 강원도 원주 근교의 시골 본가로 데려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저희 결혼 문제를 상의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그가 저를 인정한다는 표현 같았거든요. 한 달 전부터 미래의 시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패딩 점퍼와 서울의 특산물을 사서 커다란 가방 2개를 가득 채웠습니다. 출발하던 날 일기예보에 폭설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좀 망설이며 민준에게 다른 날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운전하기 너무 위험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대수롭지 않게 가슴을 두드리며 내 운전 실력이 얼마나 좋은데 걱정 마. 하루라도 일찍 가서 집에 보탬이 되어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결국 짐을 챙겨 그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서울 시내를 벗어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송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방눈으로 변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고 도로에는 금세 눈이 쌓였습니다. 차는 점점 느려졌고 민주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아까처럼 여유로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저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 그에게 민준 씨, 천천히 가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대답 없이 앞만 응시하며 한참을 침묵하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강은 씨, 이번에 우리 집에 가면 부모님이 분명 결혼 이야기를 꺼내실 거예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고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요. 제가 할 말은 잘 말씀드릴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는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집 사정은 알잖아요. 시골이라 형편이 넉넉지 않아요.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시고 모아둔 돈도 없어서 결혼 지참금은 많이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결혼 지참금은 마음의 표시일 뿐이에요. 얼마든 괜찮아요. 저희 부모님도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시고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시고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 하나뿐인 딸이라 집안 형편도 괜찮았습니다. 늘 저에게 네가 잘해주는 사람만 만나는데 민주는 제 말을 듣고 얼굴에 미소를 띠며 저를 곁눈질했습니다. 강은 씨, 정말 착하네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상의해봤는데 결혼 지참금은 1,000만 원 정도만 드리기로 했어요. 상징적인 의미로요. 1,000만 원은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1,000만 원은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막 문제없어요. 라고 말하려는 순간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려는 시, 우리 집이 시골이잖아요. 강은 씨 부모님이 혼수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강은 씨 부모님께서 아파트 한 채랑 8억짜리 차 한 대를 혼수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야 우리가 결혼하고 바로 새 아파트에서 살고 차도 편하게 탈 수 있잖아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 방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께 아파트 한 채랑 8억짜리 차 한 대를 혼수로 해달라고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부담도 덜하죠.
생각해봐요. 아파트랑 차가 있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돈을 힘들게 모으지 않아도 되고요. 강은 씨 부모님은 강은 씨 하나뿐인 딸이니까 부모님 재산이 다 강은 씨 것이고 강은 씨 것이 곧 우리 둘 것이잖아요. 저는 순간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아까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에 화를 눌렀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 말은 틀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는 혼수는 부모님의 마음이지. 민준 씨가 아파트랑 차를 사달라고 해서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은 아니에요. 민준 씨는 결혼 지참금으로 1,000만 원만 주면서 우리 집에는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고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은 씨, 왜 그렇게 말해요? 우리 둘 곧 결혼할 사이인데 이렇게 칼같이 따지는 건 뭐예요? 우리 집 형편이 이런 건 강은 씨도 알잖아요. 강은 씨 집 형편이 좋으니까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우리가 나중에 더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라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에요. 같이 노력해야지. 우리 집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많은 걸 부담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준 씨, 이 일은 제가 동의할 수 없어요. 부모님과 다시 잘 말씀드려서 다시 생각해봐요.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얼굴이 잔뜩 굳었고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 저도 모르게 안전띠를 움켜쥐었습니다. 눈은 계속 쏟아졌고 차 창에는 이미 두꺼운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길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몹시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창밖에 온통 하얀 풍경을 바라보며 이 관계에 처음으로 의심을 품었습니다. 1시간 넘게 더 달린 후 차는 마침내 민준의 본가가 있는 강원도 원주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눈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민준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해요. 우리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 얘기 꺼내지 마요. 괜히 부모님 기분만 나빠지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넘어갈 리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당장 남의 집 문턱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 불쾌함을 잠시 누르고 그의 부모님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뒤에는 더 심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원주 시내에서 민준의 집이 있는 마을까지는 30분 넘게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눈은 좀 잦아들었지만 시골길은 울퉁불퉁해서 운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차는 내내 덜컹거렸고 제 마음도 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가까워지자 길가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두툼한 속옷을 입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저희 엄마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매무새를 다듬고 준비해온 선물을 손에 들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민준의 어머니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강은이지? 정말 예쁘네.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어서 들어와서 몸 좀 녹여. 그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제 손을 잡는 힘이 좀 세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뒤따라오며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손에 들린 선물을 받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난로가 피워져 있어 따뜻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고 과일과 땅콩 같은 주전부리를 제 앞에 놓으며 끊임없이 제 집안 형편과 직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태도는 매우 친절해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대답하면서 마음속 불쾌함이 조금이나마 가라앉았습니다. 혹시 민준이 혼자 괜한 생각을 한 것이고 그의 어머니는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 식사 때 식탁 위에는 닭고기와 생선 등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음식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강은아, 많이 먹어. 오늘아 분명 배고팠을 거야. 우리 민준이가 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난 건 복이야. 저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막 형식적인 말을 하려는데 민준의 어머니가 갑자기 화제를 돌려 결력이라 갑자기 화제를 돌려 갑자기 강은아, 나랑 민준이 아빠랑 얘기해봤는데 너희 둘도 2년이나 사귀었고 나이도 적지 않으니 올해 결혼하는 게 어떻겠니?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사항은 천천히 상의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겠니? 간단하게 하는 게 좋지. 민준의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은 너도 알다시피 시골이라 큰돈은 너도 알다시피 시골이라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터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혼 지참금은 마음의 표시일 뿐이에요. 1,000만 원도 괜찮아요. 옆에 앉아있던 민주는 제 말을 듣고 얼굴이 좀 풀렸습니다. 저에게 생선 한 토막을 얹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선을 입에 넣기도 전에 민준의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은아, 우리 민준이가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 요즘 아파트 사려면 부담이 얼마나 크니.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 부모님이 작은 사업을 하셔서 괜찮은 편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됐네. 그럼 됐어. 민준의 어머니는 손뼉을 치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강은이네 집 형편이 좋으니 결혼할 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랑 얼마나 좋으니 아파트 한 채랑 8억짜리 차 한 대를 혼수로 해주면 어떻겠니?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손에 들린 젓가락이 식탁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다가 옆에 앉은 민준을 보았습니다. 아, 이건 민준이 혼자 착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자가 이미 다 상의해둔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도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은아, 우리 민준이는 널 정말 진심으로 좋아한다. 너희 집은 너 하나뿐인 딸이니 나중엔 네 부모님 재산이 다 네 것이 될 거야.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에 화를 눌렀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결혼 지참금 1,000만 원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파트 한 채와 8억짜리 차 한 대를 혼수로 해달라는 건 제가 동의할 수 없어요. 제 말이 끝나자 민준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강은아, 이게 무슨 소리니? 우리 민준이가 싫다는 거니? 싫은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요구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를 보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만 주면서 우리 집에는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는 혼수는 부모님의 마음이지 저희 아파트나 차를 사주려고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민준도 다급해졌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강은 씨, 왜 그래요? 저희 엄마가 우리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이해를 못해요? 우리 집 형편이 이런 건 강은 씨도 알잖아요. 강은 씨 집 형편이 좋으니까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런 방식의 도움은 아니에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2년이나 사귀었는데 제가 돈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저는 민준 씨와 함께 노력해서 돈을 모아 아파트를 살 의향이 있어요. 설령 처음에는 작은 아파트라도 저렴한 차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민준 씨네 집에 이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건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을 착취하려는 거예요. 뭐라고? 착취라고? 민준 어머니가 쾅 하고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강은 씨,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 민준이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직장도 좋은 인재야.
너는 시집와서 복 받을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네 집에서 혼수 좀 해주는 게 뭐 어때서? 혹시 우리 시골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저도 조금 화가 나서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결혼 지참금과 혼수는 서로 존중하고 합의하는 거예요. 1,000,000원만 주면서 우리 집에는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한다면 난 부당하든 말든 상관없어. 어쨌든 이 일은 이렇게 정해진 거야. 민준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말했습니다. 네가 아파트랑 차 혼수를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민준이한테 시집올 생각도 하지 마.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잘났는데 어떤 여자를 못 만나겠어. 너 같은 사람 없어도 돼. 민준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강은 씨, 그만 고집 부려요. 엄마 말 들어요. 저도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냥 동의해줘요. 그들 모자가 한 목소리로 저를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민준 씨가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저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준 씨는 그저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사람을 찾았던 거군요. 이 결혼 안 할래요. 뭐라고? 결혼 안 한다고? 민준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은 씨, 감히 결혼 안 하겠다고 해? 우리 민준이랑 2년이나 사귀었으면서 지금 와서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민준이 체면은 뭐가 돼? 내가 말하는데 오늘 이 일은 반드시 동의해야 해. 아니면 이 문 밖으로 나갈 생각도 하지 마. 동의하지 않을 거고 당신들도 저를 나갈 수 없어요. 저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제 팔을 잡아 끌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은 씨,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 작은 일 때문에 저랑 헤어지겠다고요? 이건 원칙의 문제예요.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준 씨, 우리 둘은 안 맞아요. 그냥 헤어져요. 말을 마치고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문 앞에 서서 온통 하얀 밭을 바라보니 화도 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대했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민준이 뒤따라 나와 제 팔을 잡아 끌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밖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어디 가요? 지금은 서울로 돌아가는 차도 없어요. 저는 그를 보며 아직 좀 망설였습니다. 확실히 이런 시골에서 폭설까지 내리는데 차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저랑 같이 방으로 돌아가요. 저희 엄마가 없는 것을 보고 목소리를 좀 누그러뜨렸습니다. 할 얘기 있으면 천천히 해요. 알았죠? 눈 그치면 제가 서울로 데려다 줄게요. 저는 흩날리는 눈과 주위의 치읓 같은 시골 마을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참고 눈이 그치면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나 다시는 그들과 엮이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정말 제가 머물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을 따라 방으로 돌아온 후에도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저를 본체만 채하고 방바닥에 앉아 부르퉁이 있었고 민준의 아버지는 문간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며 이따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아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이 빨리 그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그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그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내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미 폭설로 변해 매서운 북풍이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민주는 제가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은 씨, 조급해하지 마요.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오늘은 분명 못 갈 거예요. 저희 엄마가 이미 강은 씨 방을 치워뒀으니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눈이 좀 잦아들면 제가 서울로 데려다 줄게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민준의 어머니는 저에게 좋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내내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음식도 그저 간단히 데운 것이라 점심처럼 푸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맛이 없어서 두어 숟가락 대고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민준이 저를 위해 치워준 방은 아주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 하나뿐이었고 이불도 좀 축축하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추위에 잠이 깼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눈은 확실히 많이 잦아들어 띄엄띄엄 내리는 작은 눈송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바람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저는 내심 기뻐하며 서둘러 민준을 찾아 서울로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마당에서 눈을 쓸고 있었는데 제가 나오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바로 준비할게요. 아침 식사는 여전히 간단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은 차를 가지러 갔습니다. 저는 제 짐을 들고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이곳을 빨리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 차를 몰고 와 제 앞에 세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조수석에 올라 안전대를 메고 그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요, 민준 씨.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걸고 마을 밖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마을을 벗어나 시골길에 들어서자 제 마음은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밭을 보며 서울에 돌아가면 민준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다시는 어떤 식으로든 엮이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가 원주 시내로 향하는 도로에 들어서자마자 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 줄은 몰랐습니다. 강은 씨, 정말 저희 엄마 요구에 동의할 생각 없어요? 저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어제 다 얘기 끝냈잖아요. 우리는 안 맞아요. 그냥 헤어져요. 고작 이 작은 일 때문에 저랑 헤어지겠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격앙됐습니다. 강은 씨, 저는 강은 씨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저희 엄마도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강은 씨 집 형편이 그렇게 좋은데 아파트 한 채랑 차 한 대가 강은 씨에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동의를 안 해요?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원칙의 문제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이런 요구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생각도 하지 마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고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발은 가속 페달을 점점 더 깊이 밟았고 차는 점점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저는 좀 무서워져서 그에게 민준 씨, 천천히 가요. 길도 안 좋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본체만 채했습니다. 차를 원주 시내의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몰았습니다. 저는 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바로 서울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왜 고속도로로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빠르잖아요. 서울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고요. 민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가 저를 빨리 집에 데려다 주려 한다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속도로의 눈은 치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눈이 쌓여 있었고 시야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1시간 넘게 더 달렸을 때 민준이 갑자기 차를 고속도로 휴게소 입구에 세웠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왜 멈춰요? 민준은 고개를 돌려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강은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요. 우리 엄마 요구에 동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해요. 좋아. 아주 좋아. 민준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동의 안 할 거면 여기서 혼자 기다려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제 차 문을 활짝 열고 제 짐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잡고 힘껏 저를 차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눈밭에 세게 넘어졌고 너무 아파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반응할 틈도 없이 민주는 이미 차 문을 닫고 시동을 걸어 가속 페달을 밟고 튀어나갔습니다. 김민준, 이 나쁜 자식. 저는 눈밭에 엎드려 차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매서운 북풍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몸부림치며 일어나 텅 빈 고속도로 휴게소를 바라보니 춥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저는 이 휴게소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개의 닫힌 건물만 있을 뿐 주위는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것이 칼날 같았습니다. 두툼한 패딩 점퍼를 입었지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휴대폰은 이미 신호불량으로 배터리가 방전되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밭에 서서 민준의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참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폭설이 내리는 날, 저를 홀로 인적 없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다니 그는 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김민준, 두고 봐. 나는 절대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네가 나에게 한 짓 두고 봐. 나는 절대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네가 나에게 한 짓 반드시 몇 배로 갚아줄 거야. 저는 제 짐을 들고 고속도로 옆을 따라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나가는 차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고 제 머리카락과 눈썹은 금세 눈으로 뒤덮여 하얀 머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느리게 걸었습니다. 한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한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람은 야수처럼 울부짖으며 땅에 쌓인 눈을 휘몰아쳐 얼굴을 야수처럼 울부짖으며 땅에 쌓인 눈을 휘몰아쳐 패딩 점퍼는 이미 눈보라에 반쯤 젖어 차가운 습기가 옷감을 뚫고 들어와 온몸이 떨렸고 이빨까지 부딪혔습니다. 고속도로 옆가드레일에는 두꺼운 눈이 쌓여 있었고 멀리 있는 풍경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 한 걸음 내딛는데 엄청난 힘이 들었습니다. 절망이 조금씩 제 마음을 조금씩 제 마음을 조금씩 제 마음을 조금씩 제 마음이 조금씩 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쯤 멀리서 갑자기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콩 내려앉는 듯 기뻐하며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서둘러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아시비안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헤드라이트는 눈보라 속에서 희미한 두 줄기 빛을 뿜어냈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둘러 양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양손을 흔들며 큰 소리를 내며 큰 소리를도 없이 서둘러 양손을 흔들며 제 목소리는 추위와 흥분으로 인해 쉬고 거칠어졌고 울부짖는 부풍에 섞여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SUV는 정말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가 멈춘 후 창문이 서서히 내려가며 중년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남자는 검은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약간의 의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아가씨, 혼자서 여기에 왜 있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얼마나 위험하다고. 누군가 차를 세워준 것을 보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남자친구에게 여기에 버려졌어요. 휴대폰도 꺼졌고 돌아갈 길도 모르겠어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중년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추위에 떨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그의 눈빛에 동정심이 어렸습니다. 일단 차에 타요. 밖이 너무 추워요. 할 얘기는 차에 타서 해요. 저는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짐을 들고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아주 따뜻했고 히터 바람이 불어오자 얼어붙었던 제 몸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중년 남자는 저에게
따뜻한 물 한 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단 따뜻한 물 좀 마시고 몸 좀 녹여요. 저는 따뜻한 물을 받아 양손으로 컵을 감싸 컵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한 물을 몇 모금 마시고 나서야 저는 좀 진정되어 중년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중년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밖에 나와 있으면 누구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저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박 아저씨라고 부르면 돼요? 아가씨는 이름이 뭐예요? 어디로 가세요? 박 아저씨, 저는 강은이에요. 서울로 가야 해요. 저는 제 이름을 말하고 그에게 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민준이 저에게 과도한 혼수를 요구했고 제가 거절하자 그가 저를 고속도로에 버린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박 아저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망한 놈의 자식. 헤어진다고 해도 이런 날씨에 아가씨를 고속도로에 버리는 게 말이 돼?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온통 서러움 뿐이었습니다. 박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위로했습니다. 아가씨 너무 슬퍼하지 마요. 그런 남자는 아가씨가 슬퍼할 가치도 없어. 다행히 나를 만났으니. 나도 마침 서울로 가는 길이었으니 아가씨를 데려다 줄게요. 저는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는 길인데. 배는 무슨. 가는 길인데. 길에서 박 아저씨는 저에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디 사람인지,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향이 늘 푸른 마을이라고 말하자 박 아저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나도 늘 푸른 마을 사람이야. 다만 젊었을 때부터 나와서 일해서 지금은 거의 안 돌아가. 네가 네 아는 사람일지도 모르지.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일지도 모르지. 저는 부모님 이름을 말했습니다. 박 아저씨는 무릎을 탁 칩니다. 이런 우연이 여기서 널 만나다니. 저도 아주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중마고우를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인연이 생기자 제 마음은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박 아저씨는 다시 저에게 민준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민준과의 교제 과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박 아저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강은아, 내가 하는 말은 아니지만 남자친구를 찾을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해. 그 김민준이라는 애, 내가 좀 아는 것 같아. 혹시 한빈 마을에 있는 애네, 공장이랑 관련된 애 말하는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박 아저씨, 그 사람을 아세요? 아는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적으로 엮인 적은 있지. 박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내 회사 산하에 건축 자재 부서가 있는데 예전에 그 집 공장이랑 한동안 협력해서 철물 부품을 납품받은 적이 있어. 그런데 그 집 제품 품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나중에는 더 이상 현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박 아저씨가 민준네 집과 사업적으로 엮인 적이 있다는 말을 듣자 저는 마음속으로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말하지 않고 그 생각을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차는 눈보라 속에서 2시간 넘게 달린 끝에 마침내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박 아저씨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주소를 확인하고 바로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차에서 내려 박아 식사 대접할게요. 박 아저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박 아저씨,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지 몰랐을 거예요. 박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는 됐어요. 다 한 가족인데. 연락처는 내가 줄 테니 나중에 서울에서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요. 그리고 그 김민준이라는 애는 앞으로 멀리해요.
앞으로 멀리에요. 그런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가더러는 그 사람과 어떤 식으로든 엮이지 않을 거예요. 박 아저씨는 저에게 연락처를 남겨주고 몇 마디 더 당부한 후에야 박 아저씨는 저에게 연락처를 남겨주고 몇 마디 더 당부한 후에야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먼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 김민준이라는 놈 정말 나쁜 자식이야. 감히 나한테 그런 짓을 해. 강은아, 괜찮니? 얼어 죽을 뻔한 건 아니니? 괜찮니? 얼어 죽을 뻔한 건 아니니? 다행히 박정호 아저씨를 만나서 아저씨가 저를 데려다 줬어요. 아버지는 제가 박정호 아저씨를 만났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며 자신과 박 아저씨의 어릴 적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소파에 앉아 전체 사건을 냉정하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김민준의 행동은 저를 완전히 실망시켰습니다. 저는 절대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 아저씨의 등장은 저에게 반격의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소파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준의 그 얼굴, 한때는 다정하다고 느꼈던 그 얼굴이 지금 제 머릿속에는 차갑고 매정한 모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사귀는 동안 민준은 자신의 집안 사정에 대해 자세히 말해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번 물을 때마다 그저 집에 작은 공장이 있어서 형편이 괜찮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는 처음부터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먼저 휴대폰 매장에 가서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민준과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동료 한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동료는 저와 관계가 괜찮았고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동료는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강은 씨, 괜찮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민준이 저에게 과도한 혼수를 요구했고 제가 거절하자 폭설 내리는 고속도로에 저를 버린 일을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동료는 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김민준, 정말 인간도 아니다. 평소 회사에서는 그렇게 다정하고 친절한 척 하더니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었다니. 저는 이제 그가 저와 사귄 게 진심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민준 씨와 같은 부서에 있었으니 예전에 그 사람 집안 사정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요. 그가 집에 작은 공장이 있어서 형편이 괜찮다고 말한 게 사실이에요. 동료는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거 말인데 제가 좀 아는 게 있어요. 김민준 씨네 집에 작은 철물 공장이 있는 건 맞는데 그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작업장이었고 사업도 계속 잘 안 돼서 빚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의 엄마도 자주 사람들과 싸워서 그 마을에서 평판이 별로와 싸워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였습니다. 김민준은 계속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료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김민준 씨가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도 우리 회사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헤어졌거든요. 제가 그 여자분에게 들었는데 김민준 씨가 그 여자분과 사귈 때도 계속 돈을 빌렸고 심지어 그 여자분 집안에 자기 집 공장을 도와달라고 했대요. 그 여자분이 동의하지 않자 헤어지고는 여기저기 그 여자분 욕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김민준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군요. 조건 좋은 여자를 찾아 집안의 길에서 신분 상승하려 했던 거였어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눈이 멀어서 그의 가머니설에 인연이나 속았네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그 여자분이 저한테도 푸념했었어요. 김민준 씨가 정말 이기적이고 모든 일을 자기만 생각한다고. 강은 씨가 일찍 그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건 다행이에요. 나중에 결혼해서 더 큰 상처를 받을 뻔했잖아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에 화를 눌렀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전 여자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상황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동료는 제게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그분 카톡 아이디가 있어요. 제가 강은 씨한테 보내줄 테니 직접 연락해봐요. 동료와 헤어진 후 저는 김민준의 전 여자친구에게 카톡 친구 추가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수락했습니다. 저는 바로 제 신분을 밝히고 제 상황을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의외로 그는 흔쾌히 저를 만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민준의 전 여자친구는 이지은이라는 이름의 깔끔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사람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는 철저한 사기꾼이에요. 눈에는 돈밖에 없어요. 이지은은 저에게 김민준과 사귈 때도 민준이 온갖 가머니설을 늘어놓으며 자신과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민준은 온갖 핑계를 대며 그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자기 집 공장을 살리기 위해 5억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이익을 내면 자신에게 온갖 것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와 싸웠고 결국 헤어졌어요. 이지은은 헤어진 후에도 민준이 여기저기 저를 험담하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돈만 밝히고 물질주의적이라서 가난한 그를 싫어해서 헤어졌다고요. 그때 제가 미리 그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이체 기록과 채팅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저는 정말 누명 쓸 뻔했어요. 저는 볼수록 화가 났습니다. 김민준의 화법은 저에게 썼던 것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모두 먼저 다정한 척하다가 나중에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이지은 씨한테도 혼수를 요구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민준이 저에게 아파트 한 채와 8억짜리 차 한 대를 혼수를 해달라고 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지은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그런 수로 빚을 갚으려 했더니요. 늘 불로소득을 얻으려 하죠. 제가 말하는데 길에서 신분 상승하려 하죠. 제가 말하는데 그 집 공장은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김민준은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른바 진심 어린 사랑, 이른바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호구를 찾아 자기 집 빚을 갚고 자신에게 좋은 생활을 제공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저는 오히려 마음이 많이라 폭설 내리는 고속도로에 저를 버려 죽을 뻔하게 많이라 폭설 내리는 고속도로에 저를 느꼈던 서러움과 분노는 강렬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동료와 이지은이 말해준 상황, 그리고 이지은이 보여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박 아저씨가 예전에 김민준 네 공장과 사업적으로 엮인 적이 있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 아저씨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박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은아, 웬일로 나한테 전화를 다 했니? 김민준 씨네 공장 말인데요. 아저씨가 예전에 그 집과 협력한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집 공장이 지금 경영 상황이 어때요? 빚이 많이 졌어요? 박 아저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혹시 뭐 알아낸 거라도 있어? 저는 제가 알아낸 상황을 박 아저씨에게 설명했습니다. 박 아저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강은아, 네 짐작이 맞았어. 김민준네 공장은 정말 빚이 많아. 대략 2억억 정도 될 거야. 예전에 나랑 협력할 때도 제품 품질 문제 때문에 우리한테 위약금을 물어줬어. 그 후로는 사업이 더 안 좋아졌고 지금은 사채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들었어. 이 소식을 듣자 제 마음은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김민준네 집이 이렇게 많은 빚을 졌으니 그가 그렇게 급하게 저에게 과도한 혼수를 요구했던 것이 당연했습니다. 저는 박 아저씨에게 제 생각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습니다. 박 아저씨는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강은아, 걱정 마. 이 일은 내가 분명 도와줄게. 김민준 그 자식이 너한테 그렇게 한지 나도 두고 볼 수 없어. 어떻게 하고 싶니? 나한테 말만 해. 박 아저씨와의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정리해둔 증거들을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김민준, 내 반격을 받아들일 준비는 됐니? 이번에는 너를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야. 박 아저씨와의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 먼저 모든 증거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지은이 보내준 채팅 기록과 이체 기록을 모두 휴대폰과 클라우드에 저장했고 동료가 말해준 내용도 시간과 장소를 표시하여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분명 CCTV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CCTV에는 김민준이 저를 길가에 버리는 장면이 찍혔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고속도로 순찰대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당시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제 사정을 듣고 매우 동정하며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 순찰대로 갔습니다. 여러 절차를 거친 후 직원은 당시 CCTV 화면을 조회했습니다. 화면은 아주 선명했고 김민준이 제 짐을 차 밖으로 던지고 저를 밀어낸 후 자신이 차를 몰고 유유히 사라지는 전 과정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직원은 CCTV 영상을 제 USB에 복사해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남자친구의 이런 행동은 너무 심했어요. 이런 악천 후에 아가씨를 고속도로에 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나중에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이 CCTV 영상을 확보하자 제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하니 첫 번째 반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전화는 한참을 울리다 연결되었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매우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은 씨, 아직도 나한테 전화할 낯짝이 있어? 혹시 마음을 바꾼 거야? 김민준, 제가 당신에게 전화한 건 당신이 저에게 사과하길 바라서예요. 당신은 폭설 내리는 날 저를 고속도로에 버려 죽을 뻔하게 만들었으면서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나요? 김민준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과? 내가 왜 당신에게 사과해야 해? 당신이 이기적으로 혼수 요구에 동의하지 않고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잖아. 내가 당신을 거기에 버린 건 당신이 반성 좀 하라고 그런 거야. 게다가 당신 서울에 잘 돌아왔잖아? 다치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유난이라니.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민준, 그때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아요? 온통 폭설에 휴대폰도 신호가 안 터졌어요. 누가 구해줬으면 벌써 얼어 죽었을 거예요. 당신의 그런 행동은 살인이나 다름없어요. 여기서 과장된 말을 지어내지 마요. 김민준의 목소리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강은 씨, 내가 경고하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마요. 아니면 혼수 요구에 동의하고 돌아와서 나랑 결혼하든가 아니면 완전히 헤어지고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마요. 만약 당신이 감히 내 욕을 하고 다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당신이 돈만 밝히고 내가 가난하다고 나를 버렸다고 말해서 당신 명성을 망쳐버릴 거야.
역시 김민주는 여전히 이 모양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를 협박하려 하다니.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제가 아직도 당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예전의 강은인 줄 알아요? 당신네 공장이 2억원 넘게 빚을 져서 사채로 버티고 있다는 거, 당신이 저를 찾아온 건 제 혼수로 빚을 갚으려 했던 거,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예전에 이지은과 사귈 때 돈을 빌리고 그에게 집안 공장 주전을 도와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험담한 일도 다 알고 있어요. 김민주는 제 말을 듣고 목소리가 순간 변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걸 알아? 누가 당신한테 말해준 거야? 누가 말해줬는지는 상관없어요. 제가 당신의 모든 악행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제가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요. 저에게 사과하고 제 정신적 피해와 오가는 비용을 배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할 거예요. 사과? 배상? 꿈깨. 김민주는 격분하여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걸 안다고 해도 뭐 어때? 다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인데 누가 당신 말을 믿겠어? 당신이 감히 공개하면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게다가 당신이 혼수 요구에 동의하지 않아서 내 결혼을 망쳤으니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좋아. 그 말 기억할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두고 보자. 말을 마치고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바로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먼저 일부 증거를 우리 공동 친구 몇 명에게 보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김민준이 저에게 과도한 혼수를 요구했고 저를 고속도로에 버린 일, 그리고 그가 저를 속였다는 진실을 모두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증거를 보고 모두 화가 나서 견딜 수를 모두 말했습니다. 한 친구는 말했습니다. 강은아, 김민준 정말 나쁜 놈이다. 우리가 다 너를 지지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가 다 네 편이야. 다른 친구는 말했습니다. 맞아.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은 명예를 실추시켜야 해.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해칠 거야. 친구들의 지지를 얻자 저는 더욱 확신을 찾습니다. 저는 또 김민준의 모든 행위를 예전 회사 동료 몇 명에게도 말했습니다. 이 동료들은 평소에도 김민준의 위선을 싫어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모두 저를 증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저는 박 아저씨에게 연락하여 김민준과의 통화 내용을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박 아저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욕을 했습니다. 김민준 그 자식은 정말 죽어도 고치지 못하는구나. 강은아, 걱정 마. 나중에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반드시 최선을 다할게. 네가 사업적으로 그를 압박하고 싶어요. 네가 사업적으로 그를 압박하고 싶다면 네가 준비 생각할게요. 저는 닭가든지 내가 준비해 줄 수 있어. 저는 박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박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네 계획이 있다면 됐어. 나는 언제든지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그날 저녁 저는 김민준이 저에게 혼수를 요구했던 채팅 기록, 고속도로 CCTV 영상 캡처, 그리고 이지은이 제공한 일부 채팅 기록을 우리가 예전에 쓰던 회사 동료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설명하는 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메시지가 올라오자마자 단톡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전 동료들은 모두 김민준의 악행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평소에는 사람 좋은 척하더니 알고 보니 쓰레기 같은 놈이었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강은 씨 너무 불쌍하다. 다행히 그 남자와 결혼하지 않아서 망정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내용은 다른 단톡방으로도 퍼져나갔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김민준의 만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반격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론이 확산된 다음 날, 저는 예전 동료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김민준이 회사에서 완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그의 만행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김민준은 격분하여 몇몇 사람과 싸웠고 결국 휴가를 내고 집에 숨어 회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민준은 격분하여 몇몇 사람과 싸웠고 결국 휴가를 내고 집에 숨어 회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전혀 놀라지 못했습니다. 김민준 네 공장은 원래부터 막대한 빚을 지고 사채로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업 수단마저 끊긴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박 아저씨, 제 여론 단격이 이미 효과를 보고 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준 내 공장과의 모든 협력을 일시 중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아저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문제없어. 강은아. 내가 바로 조치할게. 우리 회사 산하 건축자재 부서가 예전에 그들과 협력한 적이 있어. 지금은 대량으로 납품받고 있지는 않지만 소액 주문 건이 하나 진행 중이야. 내가 지금 바로 담당자에게 협력 중단을 지시할게. 게다가 그 집과 사업적으로 엮인 다른 사장님들도 몇 분 아는데 그분들에게도 귀띔해서 협력 재고를 요청할게. 너무 감사합니다, 박 아저씨.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저는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박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새삼스럽게 감사하다고 그래. 다 당연한 일이야. 김민준 그 자식이 너한테 그렇게 했으니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지. 걱정 마. 이 일은 내가 확실하게 처리해 줄게. 전화를 끊은 지 1시간도 채 안 되어 박 아저씨는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건축자재부서 담당자에게 이미 지시했고 그 소액 주문건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으며 법무팀에서 김민준 내 공장의 공식적인 협력 중단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가 아는 몇몇 사장님들에게도 귀띔했는데 그 사장님들은 김민준의 만행을 듣고 모두 불쾌해하며 김씨네 공장과의 협력을 잠정 중단하고 한동안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한숨을 놓았습니다. 이제 김민준 내 집의 반응을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김민준이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발신자 표시를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김민준의 다급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은 씨, 당신이 꼬민 짓이지? 왜 심사그룹이 갑자기 우리 집 공장과의 협력을 중단했어? 그리고 다른 사장님들도 모두 우리와 협력을 중단했어. 당신이 뒤에서 수작을 부린 거 아니야? 그의 격분한 목소리를 듣자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말은 증거를 가지고 해야죠. 당신이 무슨 상거를 가지고 해요? 심사그룹과 다른 사장님들이 협력을 중단한 건 말도 안 돼. 분명 당신이야. 김민준은 소리쳤습니다. 당신 말고는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 강은 씨, 당신 너무 잔인해. 우리 집을 풍비박산 내고 싶은 거야?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당신이 감히 나보고 잔인하다고 할 낯짝이 있어. 폭설 내리는 날 나를 고속도로에 버릴 때는 왜 자신이 잔인하다고 생각 안 했어? 당신은 정말 상식이 없어. 내 혼수를 노리고 우리 집을 현금 자동 인출기로 만들려 할 때는 왜 자신이 잔인하다고 생각 안 했어? 한참 후에야 그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은 씨, 두고 봐. 우리 집 공장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당신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기다릴게.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고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당신네 공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지. 여기서 저를 협박하는 게 아니야. 만약 당신이 다시 저를 괴롭히면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또 박 아저씨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김민준의 아버지가 그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겸손하게 협력 재개를 요청했고 예전에는 자신들이 잘못했지만 박 아저씨가 대인배이니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아저씨는 우리가 미리 상의한 대로 바로 거절했습니다. 협력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고 지금 그들 스스로 자초한 더 이상 협력을 이어가기 부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민준에 다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았고 민준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치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예전 동료에게서 김민준네 집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민준네 공장은 여러 협력 업체가 갑자기 협력을 중단하면서 주물량이 급감했고 원래부터 빠듯했던 자금줄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사채업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들이닥쳐 빚을 독촉하며 김민준네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민준의 아버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사방팔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예전에 그 집과 거래했던 사장님들은 모두 박 아저씨에게 귀띔을 받은 터라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집이 막대한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는 연루될까봐 그들을 피했습니다. 김민준도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매일 집에 틀어박혀 한숨만 쉬었고 심지어 부모님과도 싸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리며 저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았어야 했다고, 처음부터 저와 잘 상의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모자가는 매일 심하게 싸웠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때가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김민준은 성격이 편협한 사람이라 지금 집안 공장이 공변에 처했으니 분명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또 어떤 음모를 꾸며 저를 해치려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박 아저씨에게 제 우려를 말했습니다. 박 아저씨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강은아, 걱정 마. 내가 이미 회사 경비팀에 말해뒀어. 네 안전에 더 신경 쓰라고. 게다가 내가 네 아파트 단지 근처에 2사람을 배치해뒀으니 김민준이 너를 찾아와서 문제를 일으키려 하면 그들이 바로 나서서 도와줄 거야. 너도 평소에 조심하고 되도록 혼자 감길 걷지 마.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하고. 박 아저씨의 보호를 받게 되자 제 마음은 든든해졌습니다. 김민준은 이제 궁지에 몰렸으니 다음에는 분명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의 마지막 반격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대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저를 건드리려 한다면,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출퇴근했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민준이 완전히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료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김민준이 회사에서 이미 사직했고 제 행방을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수하려는 모양새였습니다. 동료가 김민준이 사직하고 제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다는 모양새였습니다. 동료가 김민준이 사직하고 제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도 저는 조금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박 아저씨라고 예상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틀 후 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김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구겨진 외투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초췌해 보였고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가 다가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가 다가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김민주는 경호원들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눈빛에 약간의 두려움이 스쳤지만 억지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강은 씨, 제 말 좀 들어줘요. 예전에는 다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에게 그렇게 심하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고, 당신을 고속도로에 버리지 말았어야 했고, 당신을 고속도로에 버리지 말았어요. 저를 용서해 줄 수 없나요? 우리도 다시 시작해요.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니 제 마음속에는 역겨움이 치밀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저를 찾아온 건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공장이 망하고 궁지에 몰리니 제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겠죠? 김민준의 얼굴이 변하더니 눈빛이 잠시 회피하듯 흔들렸습니다. 이내 다시 불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은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매일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잠도 못 주무시고 엄마도 병으로 쓰러지셨어요. 강은 씨,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당신이 도와주기만 한다면 제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할게요. 불쌍히 여기라고?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폭설 내리는 고속도로에 나를 불쌍히 여길 생각을 안 했어? 당신이 내 혼수를 노리고 우리 집을 현금자동 인출기로 만들려 할 때는 왜 나를 불쌍히 여길 생각을 안 했어? 김민준, 당신의 불쌍함은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저랑은 아무 상관없어. 제가 당신을 돕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강은 씨, 정말 그렇게 매정해요? 김민준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우리 인연이나 사귀었는데 정이 조금도 없나요? 고작 작은 일 때문에 저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를 고속도로에 버려 죽을 뻔하게 만든 게 작은 일이야? 내 감정을 속이고 내 재산을 노린 게 작은 일이야. 김민준, 염치 좀 있어라. 우리 사이의 감정은 당신이 나를 속인 그 순간부터 이미 끝났어. 좋아, 좋아. 김민주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은 씨, 당신이 나를 돕지 않겠다 이거지? 두고 봐. 나는 절대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치고 그는 저를 쏘아보더니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때가였습니다. 김민준이 완전히 재기불능 상태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저는 한 번 더 불을 지피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민준이 저를 고속도로에 버린 CCTV 영상, 그가 저에게 과도한 혼수를 요구했던 채팅 기록, 그리고 그가 이지은에게 돈을 빌리고 이지은을 험담했던 증거들을 모두 정리하여 하나의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네 친척들과 마을 이장님께 보냈습니다. 저는 문서에 특별히 글을 써서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민준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려고요. 이전에 김민준의 어머니는 마을 여기저기서 제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돈만 밝히고 부잣집에 시집가고 싶어 해서 김민준과 결혼하기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증거들을 보내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모자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서가 발송되자마자 김민준네 친척들과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김민준의 삼촌 몇 분은 증거를 보고 매우 화가 나서 바로 김민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그들은 김민준이 너무 심했다고, 이렇게 창피한 짓을 해서 김씨 집안 전체의 체면을 구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김민준네 집과 비교적 가깝게 지내던 친척들도 모두 그들과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단톡방에 앞으로는 김민준네 집과 왕래하지 않겠다. 김민준의 아버지는
가족 단톡방에서 몇 마디 해명하려 했지만 모두가 한마디씩 비난하는 바람에 결국 쓸쓸히 단톡방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일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뒤에서 김민준 모자를 비난했습니다. 이전에 김민준 어머니를 동정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 그들 모자가 탐욕스러워서 며느리를 차취하여 부자가 되려 했지만 결국 자업자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준네 집은 마을에서 완전히 명예를 실추시켰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저는 박 아저씨에게서 김민준의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화병이 나서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민준의 아버지는 병든 아내를 돌보면서 빚쟁이들을 상대해야 했고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의 비난까지 감당해야 했고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의 비난까지 감당해야 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 지경이었습니다. 김민준도 완전히 고립되어 되었습니다. 김민준도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돈을 빌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욕만 실컷 얻어먹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쇼핑몰에서 우연히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쇼핑몰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와 무표정이 가득했고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예전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눈빛에 수치심이 스치더니 서둘러 고개를 숙여 저를 피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머물투를 바라보다가 한때 그토록 거만하고 오만했던 그는 늘 여자에게 기대어 불로소득을 얻으려 했습니다. 지금 그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된 것은 모두 그 자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가 자신의 악행에 대해 치른 대가였습니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민준은 이제 현실을 완전히 직시하고 더 이상 저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할 줄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제가 5억을 주지 않으면 제 회사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저도 명예를 실추시키겠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고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스웠습니다. 김민준은 이제 궁지에 몰려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여전히 저를 협박하려 하다니. 저는 문자를 캡처하여 박 아저씨와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박 아저씨는 저를 안심시키며 제 회사 사장님께 말씀드려 회사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김민준이 정말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려 한다면 모두 가서 저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민준의 마지막 발악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치명타를 가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를 완전히 끝장낼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익명의 협박 문자를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김민준은 정말 말한 대로 제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날 저는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안내 데스크에서 시끄러운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고 남자의 울부짖는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서둘러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김민준이 안내 데스크 앞에 서서 손에 팻말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팻말에는 강은은 돈만 밝히고 매정한 여자, 내 감정을 속이고 우리 집안을 망쳤다는 커다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팻말을 휘두르며 주위 동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좀 보세요. 강은이라는 이 여자는 돈만 밝혀요. 우리 집 형편이 안 좋다고 저를 버렸고 심지어 우리 집 사업을 고의로 방해해서 우리 집을 풍비박산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로비에는 많은 동료들과 업무차 방문한 손님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안내 데스크 여직원은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김민준을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가 나오는 것을 보자 눈빛이 순식간에 흉악하게 변하더니 저에게 달려와 저를 잡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박 아저씨가 미리 회사 사장님께 말씀드린 덕분에 회사 경비원들은 이미 경비를 강화해 두었습니다. 김민준이 저에게 다가오기도 전에 경비원 2명이 달려와 그의 팔을 잡고 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김민준은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나를 놔줘. 강은한테 따져야겠어. 이 여자가 내 모든 걸 망쳤어. 나는 이 여자랑 끝까지 갈 거야. 저는 그의 앞으로 걸어가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소란 피울 만큼 피웠어? 이런 식으로 내 명성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당신은 너무 순진해. 주위의 동료들과 손님들은 모두 조용해졌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증거를 열었습니다.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헛소리를 듣지 마세요. 여기 누가 문제인지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고속도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소리를 최대로 높이자 영상에는 김민준이 제 짐을 차 밖으로 던지고 저를 힘껏 눈밭에 밀어낸 후 자신이 차를 몰고 유유히 사라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영상을 보고 모두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김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내 감정을 속였다는 증거예요. 폭설 내리는 날 저를 홀로 인적 없는 고속도로에 버려 죽을 뻔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그가 저에게 품었던 감정입니다. 이어서 저는 김민준과의 채팅 기록을 열어 그가 저에게 아파트 한 채와 8억짜리 차를 혼수로 요구했던 내용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집은 2억원 넘게 빚을 져서 저를 찾아온 건 제 혼수로 빚을 갚으려 했던 거예요. 제가 동의하지 않자 그는 격분해서 저를 고속도로에 버렸어요. 이제 와서 저를 비난하다니 정말 우습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가 이지은에게 돈을 빌리고 이지은을 험담했던 채팅 기록도 보여주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예전에도 다른 여자들과 사귈 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요구했고 거절당하면 그 사람을 여기저기 험담했어요. 그는 여자들의 감정을 속이고 재산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증거가 명확하자 주위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두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동료는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강은 씨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 쓰레기 같은 놈이 흑백을 뒤집고 있었네요. 또 다른 손님은 말했습니다. 이런 남자는 너무 무서워요. 다행히 강은 씨가 제때 그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네요. 김민준은 모두의 말에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고 반박하려 몸부림쳤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전에 협박 문자를 받은 후 저는 이미 미리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제 경찰이 막 도착한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로비로 들어와 바닥에 엎드려 있는 김민준을 보고 바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김민준의 협박 문자 캡처와 그가 회사에서 소란 피우는 영상을 경찰관에게 모두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은 상황을 파악한 후 김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협박죄 혐의가 있습니다. 당신은 협박죄 혐의가 있습니다. 전의가 있으니 우리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서로 가야 한다는 말에 순민준은 경찰서로 가야 한다는 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경찰관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들에게 손을 놓으라고 지시하고 김민준을 데리고 갔습니다. 김민준은 경찰관에게 끌려가면서도 분한 듯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가을 끝자락의 메뚜기처럼 며칠 못 가 끝장날 것입니다. 김민준이 끌려간 후 로비에 있던 사람들도 점차 흩어졌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강은 씨, 괜찮아요? 다행히 미리 우리에게 상황을 말해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어요. 걱정 마요. 회사가 강은 씨를 지지할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회사에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이건 강은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 쓰레기 같은 놈이 너무 심했던 거죠. 강은 씨는 일이나 열심히 해요. 다른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모두 저를 둘러싸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를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고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동료들은 저를 더 잘 알게 되었고 저를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경찰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김민준의 행동은 협박죄에 해당하여 10일간의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그가 더 고통스러워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또 박 아저씨에게서 김민준이 구류된 후 빚쟁이들이 더욱 기승을 부려 매일 김민준네 집 문 밖을 지키고 심지어 그 집 문과 창문을 부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민준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병든 아내를 데리고 친척 집으로 피했지만 친척들도 그들을 반기지 않아 며칠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김민준네 집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았고 민준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치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민준이 행정 구류 시비를 마치던 날 저는 박 아저씨가 배치한 사람들에게 그의 동향을 주시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제 회사 방향으로 곧장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가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회사 사장님께 미리 휴가를 내고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그가 회사에서 소란을 피우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와 완전히 인연을 끊고 싶었습니다. 오후 3시쯤 카페 문이 열리고 김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눈은 흐리멍덩했습니다. 몸에 걸친 옷은 더럽고 구겨져 있었고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사방을 두리멍거렸습니다. 저를 보자 눈빛에 흉악함이 스치더니 이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 자리로 걸어와 앉았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으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댔어요. 우리 집을 풍비박산 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저는 앞에 놓인 커피를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시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착각하지 마요. 제가 당신 집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들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당신이 탐욕스러워서 내 재산을 노렸고 당신 엄마가 막무가내로 과도한 요구를 했고 당신들 가족 전체의 행위가 오늘날의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김민준이 갑자기 격앙되었습니다.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은 씨, 제발 부탁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집 공장은 망했고 사채빚도 갚을 수가 없어요. 아빠 엄마도 쫓겨났고 엄마 병세가 악화돼서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요. 매일 돈이 들어가요. 저는 정말 궁지에 몰렸어요. 저는 그의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도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폭설 내리는 고속도로에 나를 버릴 때는 왜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 당신이 나를 속일 때는
왜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 당신이 나를 속일 때는 왜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제가 당신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면 될까요? 김민주는 말하면서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향해 끊임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이 광경의 시선을 빼앗겨 모두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고속도로에 버리지 말았어야 했고, 당신 재산을 노리지 말았어야 했고, 당신이 도와주기만 한다면 제가 앞으로 당신에게 소처럼 말처럼 일할게요. 저는 그가 비참하게 비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예전에 저를 속이고 저를 협박할 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에서 아래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여기서 연극하지 마요. 저는 당신을 돕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지도 않을 거예요. 당신이 지금 겪는 이 모든 일은 당신이 저에게 빚진 거예요. 왜 당신은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김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2년이나 사귀었는데 감정이 없어도 정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그렇게 매정해요? 정이라고?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정은 당신이 나를 차 밖으로 밀어내던 그 순간에 완전히 끊겼어. 김민준, 당신이 예전에 나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제가 말하는데 저는 당신을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만행을 알게 해서 당신이 영원히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저는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여 지역 언론사에 보냈어요. 머지않아 당신의 이름이 뉴스에 나올 것이라고 믿어요. 김민주는 제 말을 듣고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강은 씨. 제발 부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이에요. 저는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카페 문을 나설 때 저는 뒤돌아 김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처져 있었고 주위 사람들은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언론사 몇 곳에서 김민준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제목은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남성, 과도한 혼수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설의 여자친구 고속도로에 버려 이후 회사에서 소란 피우다 구류 처분. 뉴스에는 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묘사되었고 CCTV 영상 캡처와 채팅 기록 캡처도 첨부되었습니다. 소식이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모두 김민준의 악행을 비난하며 그를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준은 완전히 유명해졌지만 악명으로 유명해졌지만 그는 어딜 가든 사람을 고용하려 어뢰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했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는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빚쟁이들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를 따라다니며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나중에 저는 박 아저씨에게서 김민준의 어머니가 치료비를 구하지 못해 병세가 점점 악화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민준의 아버지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민준 자신은 의지할 곳 없는 외톨이가 되어 길거리를 떠돌며 쓰레기를 주워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여자에게 기대어 한 방에 성공하려 김민준 문제를 해결하자 제 삶도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일은 점점 더 순조로웠습니다.
이전에 김민준이 소란 피우는 일을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처리한 덕분에 사장님의 인정을 받아 승진하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동료들도 월급도 올랐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저를 좋아했고 자주 저에게 식사나 쇼핑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안심하셨고 자주 저에게 전화해서 몸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도 안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과 제 삶에 더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등산, 영화 관람, 꽃꽂이, 다도 등을 함께 했습니다. 헬스장에도 등록하여 매일 퇴근 후 운동했습니다. 제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고 마음도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 불쾌했던 경험은 저를 많이 성장시켰고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했습니다. 한 번은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최지훈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성격이 온화하고 올곧았으며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어울린 후 서로에게 아주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의 과거를 알고도 조금도 싫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더 안쓰러워하며 저를 잘 보호해서 다시는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의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동안 천천히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정말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제 돈이나 조건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6개월 후 저는 그의 구애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후 삶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는 저를 부모님께 데려갔고 그의 부모님은 저를 아주 좋아하시고 잘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과도한 요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년 후 최지훈이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로맨틱한 밤, 그는 반지를 들고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은 씨, 당신이 예전에 상처받은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제가 약속할게요. 제 평생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돌볼 거예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요. 저와 결혼해 줄래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참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결혼식 날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최지훈의 손을 잡고 모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식장 아래에 앉아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박 아저씨도 오셔서 두툼한 축의금을 주시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은아, 축하한다. 드디어 너만의 행복을 찾았구나. 저는 웃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아저씨.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도 이렇게 순조롭게 어려움을 헤쳐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만의 행복한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민준과 그의 탐욕스러운 가족도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 비참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세상의 선악은 반드시 그에 응하를 만드시 그에 응하는 보응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떤 유형의 이야기가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멋진 이야기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